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를 살리는 철학입니다. 저자는 알베르트 키즐러, 출판사는 클레이 하우스입니다. 평안히 살고자 하는 자는 평온을 해치는 생각이 어리석다는 걸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이 책을 어떻게 집필을 하게 되었는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나를 살리는 철학은 책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면담 기록서이다. 나는 무려 18년간 인생 상담사의 비서로 일했다. 인생 상담사인 그녀를 지금부터 디오 티마라고 부르겠다. 그녀가 이따금 디오 티마라는 인물을 매우 존경 어린 목소리로 언급했기 때문이다. 디오 티마라는 캐릭터는 고대 그리스에서 지혜롭고 신성한 여성으로 묘사되곤 했다. 디오 티마는 상담 일을 하기 전 오랫동안 해외 출장이 잦은 일을 했다. 무엇 하나 확실한 게 없는 것이 인생임을 인식한다면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누리는 이 행복도 언젠가는 끝날이란 걸 알고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행복이 영원하지 않다는 인식은 역설적으로 지금 눈앞에 놓인 행복을 더 소중히 여기고 즐기게 해줍니다. 반대로 그런 행복이 당연해지는 순간 수많은 소소한 기쁨이 더 이상 대단치 않은 것으로 되어버립니다. 또 미래에 대해서 겸손하고 신중한 태도를 취하면 온갖 갈망과 기대 앞에서도 겸허해집니다. 인생이 늘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지는 않잖아요. 언제든지 힘든 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인식해야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현상 그대로 받아들이고 미리 대비도 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행복에 관해 다른 사람에게 묻지 말고 자기 자신에게 행복을 얻고 거기서 기뻐하고 그것을 즐기라는 얘기입니다. 우선 생각, 말, 의지를 바꿔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내리는 결정과 하는 행동도 달라집니다. 마음속에 품고 있던 모습대로 조금씩 변할 것입니다. 영혼에는 그 사람의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생각, 말, 의지, 행동 사이엔 강력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신이 하는 생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게 말로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말은 곧 행동이 됩니다. 행동은 습관이 되고요. 그렇게 형성된 성격은 운명을 능동적으로 결정합니다. 성공적인 삶을 만드는 것은 흔히 운명이라고 부르는 외부의 여건이나 사건이 아니라 태도, 가치, 인품 등 우리의 성격이기 때문입니다. 성격, 생각, 가치, 행동. 이 네 가지는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결단하고 용기를 내고 스스로를 제어하고 방향을 잡는데 필요한 끈기를 갖춘다면 언제든지 바꾸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죽음을 옆에서 지켜본 이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죽기 전 마지막 순간에는 사는 동안 내면의 목소리를 외면한 걸 가장 후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가는 것만큼이나 안주하고 싶은 마음과 저항감을 극복하는 데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달라지고 싶다면 손에 쥐고 있는 낡은 것들을 놓아주고, 때로는 꽤 오랫동안 사랑했고 나의 모든 것을 걸었다고 표현할 만한 그런 것까지 내려놓아야 합니다. 용기 내서 시도하는 사람만이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이 의미 있다고 느끼는 사람만이 인생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 즐길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나간 일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한 인간일 뿐이며 인간으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약점과 한계가 있을 뿐입니다. 실수는 나쁜 일이 아닙니다. 반복하는 실수만 줄이면 됩니다. 물론 말처럼 쉽진 않습니다. 개인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모두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잠시 길을 잃더라도 주변에 익숙해지고 곧 올바른 길을 찾을 겁니다. 잘못된 길만 찾아다녀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길을 잘못 들을까봐 두려움에 떨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실수를 대하는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알면서도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을 너무 옥죄지 말고 약점을 받아들이세요. 자기 자신에게 요구하는 기준을 낮추고 인간은 원래 나약한 존재임을 잊지 마세요. 잘못하거나 잠시 실수를 하더라도 그저 원래 인간이 타고나기가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가끔은 피식하고 웃어 넘기는 법도 배우세요. 우리는 자기 자신이든 타인이든 높은 기준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봐야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교만이란 단어를 기억하세요. 자신에게 너무 높은 기대치를 설정하는 것은 교만일 뿐입니다. 인도에 계신 제 요가 스승님은 지혜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성격을 바꾸고 인격을 다듬고 나쁜 버릇을 고치고 분노, 짜증, 증오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는 과정은 모두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먼저 지금 나를 괴롭히는 부정적인 감정의 원인이 결국은 내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겁니다. 외부 요인은 우리 안에 뿌리 내린 부정적인 감정의 싹을 틔우는 촉발제일 뿐입니다. 그런 다음에는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겁니다. 원인을 찾고 나면 해결할 방법도 보입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그 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원인 자체를 완전히 제거하려면 나를 괴롭히는 부정적이고 고통스러운 감정에서 자유로워질 때까지 지치지 않고 계속 노력해야 됩니다. 고통스러운 감정만 그때그때 누그러뜨리는 것은 당장의 괴로움을 가라앉히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돌아서면 제자리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날 때는 상대가 나를 해치거나 무시하거나 마땅히 받을 만한 평가를 해주지 않거나 아니면 실제로는 그러지 않더라도 상대가 자신에게 그런 행동을 했다고 느낄 때입니다.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나를 비판한다면 더더욱 화가 나죠. 인간이라면 모름지기 거부당하는 느낌을 받으면 받을수록 인정, 존경, 존중을 더 갈망하게 됩니다. 거부당하는 걸 견디질 못하죠.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는 더 단단해져야 합니다. 자기 안에 에너지의 원천을 만들고
자기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는 겁니다. 강인한 사람은 웬만해서는 무시당하는 기분을 느끼지 않습니다. 땅에서 개가 짖는다고 하늘 위에 뜬 달이 괴로워하나요? 인정받는 느낌을 남에게 의존하면 안 됩니다. 남에게 인정받기를 포기하는 모습을 하세요. 자기 가치는 자기 안에서 찾는 겁니다. 상처받는 느낌이 들 때마다 거기에 반발하고 한마디 쏘아붙이고 싶어지는 건 당신이 스스로 만들어낸 쓸데없는 감정입니다. 남이 당신의 약점과 결함을 지적하면 가볍게 인정해버리세요. 그리고 속으로 되뇌이세요. 다른 사람의 생각에 휘둘리지 않겠다. 나는 내 마음의 평안을 다른 사람의 칭찬과 인정에 걸고 싶지 않다. 나는 내 강점과 약점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건 상관없다. 나는 누가 나를 칭찬한다고 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지 않으며 누가 나를 비판한다고 해서 더 나쁜 사람이 되지 않는다. 나는 진정한 내가 되고 싶을 뿐이다. 그저 조금 좋은 사람이 되려고 무슨 일이든 가능한 한 잘 해보려고 노력하면 된다. 다른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 그러려니 하고 내버려 두자. 나를 정당하게 비판한다면 기꺼이 거기서 무언가를 배워서 고치려고 노력하면 된다. 변화하고 성장할 기회를 얻으니 나는 도리어 기뻐할 것이다. 반대로 정당하지 않은 비판이라면 나는 바위처럼 침착함을 유지한 채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인정을 찾아 헤매거나 다른 사람의 인정에만 목을 매면 안 됩니다. 인정받는 느낌은 내 안의 것을 정성껏 가꾸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생겨나야 합니다. 우리를 이롭게 하는 것은 되게 찾고 싶다고 바로 찾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찾아 나서서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행복도 내 안에서 느껴야 하듯 인정도 결국 내 안에서 느껴야 합니다. 쉽게 화가 난다는 당신의 성격은 상처받은 자기의 애에서 비롯된 나쁜 감정 습관입니다. 상처받은 자기 애가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더욱 강하게 자극해서 내 자존심을 타인의 판단에 맡겨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당신의 허영, 부풀려진 자기 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을 비판하거나 무시해서 화가 나기 시작한다면 속으로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에게 경고를 하세요. 이 감정은 실체가 없는 감정이다. 다른 사람이 내 자존감을 좌지우지하지 못한다. 강인해지자. 침착하자. 전에 당신과 성격이 비슷한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자기 성격을 뜯어고치려고 아침마다 현관문을 나서기 전에 속으로 이렇게 다짐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나는 어김없이 기분 상한 사람들, 화를 꾹꾹 눌러 담은 사람들, 밤새 잠을 못 잤거나 아침을 먹다가 아내와 싸우고 나온 사람들을 만날 것이다. 그들 중에 몇몇은 자기 기분을 나한테 풀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전부 흘려듣겠어. 그들은 나에게 상처를 주지 못한다. 그 사람 문제까지 내 문제로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 오히려 저런 문제가 나에게 없다는 사실에 기뻐할 거야. 그는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자신의 하루를 점검했다. 확실히 화내지 않은 날이 늘었고 화를 내더라도 강도가 눈에 띄게 약해졌다. 몇 주간을 연습한 끝에 새로운 감정 습관이 내면에 자리 잡았고 소소한 공격에도 완전한 방어 메커니즘이 바로바로 작동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어떠한 공격에도 무덤덤해졌어요.
짜증도 나지 않았죠. 결국 그는 살면서 싸움 자체를 더는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떤 현자는 누구나 그렇듯 삶에서 계속 마주할 수밖에 없는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어 했어요. 고통을 없애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랫동안 골똘히 생각했죠. 사람들에게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법칙에서부터 생각을 이어나갔습니다. 습관이란 생각, 말, 행동, 의지에서 비롯되며 이 습관들이 우리의 성격을 형성합니다. 성격은 앞서 말했듯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현자는 거기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원하거나 말로 뱉거나 행동하지 않는 연습만 제대로 해도 인생에서 고통은 사라지거나 확연히 감소할 것입니다. 그는 성공적인 인생을 향하는 8개의 길을 제안했습니다. 하나, 올바르게 생각하기. 구체적으로 말하면 선하고 현명하고 유익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 올바른 태도 취하기. 셋, 올바르게 말하기. 넷, 올바르게 행동하기. 다섯, 올바른 직업 가지기. 나 자신에게 잘 맞고 스스로 편안함을 느끼고 나의 행복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자는 겁니다. 여섯, 올바르게 연습하기. 진심을 다해 꾸준히 연습해야 합니다. 일곱, 올바르게 실행하기. 앞의 것들을 신중하게 주의를 기울여 실행에 옮기자는 말입니다. 여덟, 올바르게 명상하기. 내면의 중심에 도달하여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현자는 이 모든 과정을 언제나 온전한 자신의 것으로 여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잠시 걸음을 멈춰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내가 여전히 진실되고 올바른 길에 서 있는지 살피고 인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의 말처럼 인간은 같은 강물에 발을 담글 수 없습니다. 강물은 계속 흘러가니까요. 하지만 물이 달라진다고 해도 강은 계속 같은 강입니다. 강물은 쉬지 않고 흐르지만 그 밑에는 단단하고 변하지 않는 강바닥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고대 현자들이 정신적인 삶의 이상으로 삼는 지혜입니다. 이를 두고 움직임 속의 평온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생을 더할 나위 없이 잘 표현했습니다. 사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한 사람의 성격을 이루는 핵심 요소는 잘 변하지 않습니다. 낡은 사고 패턴과 행동 패턴을 깨부수고 안락한 곳에서 나와야만 비로소 자신의 한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낯선 것을 경험하고 나서야 비로소 진정한 나만의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나를 정의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면의 안정감을 어디서 느끼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불확실성과 애매모호함을 느껴야 비로소 확실함과 명확함을 인식합니다. 나를 더 알아가고 진정한 나로 살아가고 싶다면 언제나 처음처럼 도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깨어 있어야 하고 열려 있어야 합니다. 성장하고자 하는 열망과 끝없는 호기심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쓰는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소중한 삶의 경험이 쌓이는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 없이는 결코 지혜로워질 수 없습니다. 이 모든 노력이 내가 누구인지, 나만의 고유한 것이 무엇인지 더 민감하게 알아차리게 합니다. 기꺼이 배우고 변화하려는 마음가짐, 새로운 도전에 나서는 의지,
이 모든 것이 바로 정신활동 훈련입니다. 우리 정신을 녹슬지 않게 해주고 건강하게 살게 해줍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머물러 있는 것을 만들고 싶어하고 뭔가를 남기고 싶어하고 타인을 위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면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정확히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이 우리 자신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심지어 그 이면에 숨기고 있는 게 무엇인지도 알아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마세요. 아예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좋은 일을 하면 기뻐하면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넘기면 됩니다. 사람들은 모두 선하지도 현명하지도 않습니다. 다들 약점과 흠결을 가지고 있고 어느 정도는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진리처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좋은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좋게만 보는 것도 환상이듯 나쁘게만 보는 것도 환상입니다. 세네카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현자는 부족함에 분노하지 않는다. 왜인가? 태어날 때부터 현자인 사람은 없고 만들어져 갈 뿐임을 알기 때문이다. 현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소수만이 지혜로워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는 인생의 한계를 정확히 알기 때문이다. 분별 있는 자는 본성에 화내지 않는다. 평화롭게 조화를 이루고 이해되지 않는 것에 관대하고 실수에 너그럽고 한결 편해지는 길로 나아간다. 현자는 집에서 매일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분명 꽤 많은 술 주정뱅이와 본능에 충실한 사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 좌절된 야망으로 분노를 억압하고 있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의사가 환자를 보듯 태연하고 친절한 눈으로 세상을 볼 것이다. 한 여자가 절망에 가득 찬 표정으로 디오티마를 찾아왔다. 오자마자 자기가 직장에서 심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그녀는 한 중소기업에만 벌써 2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었다. 순조로운 날들은 6개월 전쯤에 새로운 상사가 부임하며 하루아침에 지옥이 되었다. 상사는 그녀가 그동안 맡았던 일과 전혀 다른 일을 시키고 그마저도 너무 과하거나 적게 시켰다. 누구라도 제 시간에 끝내지 못할 일을 던져놓고도 일이 늦어지면 그녀를 깔아뭉개며 다른 직원들 앞에서 무안을 줬다. 일단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당신이 상대에게 갖고 있는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부정적인 감정을 잠시 밀어두세요. 상대를 다른 수많은 사람과 다를 바 없는 한 명의 인간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다리가 하나 있다고 가정하세요. 당신이 먼저 그 다리 위로 올라가서 상대방에게 최대한 예의 바르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의 도움이 절실한데 저한테 잠시만 시간을 내주시겠어요? 당신이 제 업무 방식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유가 있겠죠? 제가 미처 모르는 부분도 분명 있을 테니 그걸 설명해 주신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개선할 수 있는 점이라면 기꺼이 개선하겠습니다. 진심이 아니더라도 최대한 스스로를 낮추고 상사를 올려주면서 얘기하세요. 실제로 누가 더 나은 사람인지는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 대화에 참여하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요. 사람들은 스스로를 방어할 필요가 없어지거나
상대에게 어떤 부탁을 받을 때 자신의 지혜와 통찰을 나눠주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만약 시도해봤지만 당신이 걱정한 대로 정말 대화도 안 되고 지금 상황을 타개할 만한 묘안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들, 그래서 더 이상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린다고 한들 당신이 잃을 게 뭐 있나요? 물론 직장과 월급, 그리고 동료를 잃겠죠? 그렇게 된다고 치죠. 그래서요? 그게 당신 인생에 중요한가요? 당신이 말하는 그런 것들이 그 자체로 당신 삶의 목적인가요? 당신은 일하려고, 돈 벌려고, 동료와 교류하려고, 사회적 지위와 명성을 얻으려고 살고 있나요? 내면의 평화와 행복감, 그리고 소중한 사람과의 만족스러운 관계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요? 지금은 어떤가요? 저는 당신이 아직 직장도 있고 월급도 받고 있지만 조금의 만족감도 못 느끼며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직장, 월급, 명예, 사회적 지위 같은 것도 분명 삶을 만족스럽게 하는데 중요한 요소들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뭐 하나요? 이들을 갖추고도 불행하기만 한다면 고통스럽고 남편과의 관계도 위태로워지고 그런데도 모든 괴로움이 끝나지도 않을 것 같다면 그것들이 다 무슨 소용인가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을 믿고 당당해지세요. 삶은 변화의 연속이고 변화의 시기마다 무언가를 잃고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거니까 겸허히 받아들이세요. 우리는 불확실성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사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은 말들을 하고 그것을 듣고 우리는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마시고 역동적이고 살아 숨쉬는 나의 인생의 오케이를 외치세요. 불확실성 속에서 기회와 가능성을 찾으세요. 손에 쥔 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끙끙대지 말고 홀가분하게 떠나보내세요. 안락하게 웅크리고 있던 곳에서 일어날 준비를 하세요. 어떻게든 잘 될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사람은 자기 내면에서 평화와 균형을 찾고 자신만의 집에서 다른 사람의 방해 없이 살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잘 알고 그 마음의 소리를 잘 따르는 사람만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그 직장에 출근하고 싶지 않다면 다른 길을 찾는 게 맞는 겁니다. 직장을 비롯한 외적인 조건은 상대적인 가치로만 인정하고 내면의 가치가 절대적으로 더 중요하다는 사실에 집중하세요. 외적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잠시 왔다 가는 것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믿어주면 기회와 가능성을 발견할 것입니다. 가장 큰 힘의 원천과 에너지의 원천은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있을 때, 진정한 자기다운 모습을 유지할 때, 자기 자신을 상하게 하지 않을 때만 비로소 흘러넘치게 되는 겁니다. 행운과 불행은 외부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각자의 마음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올바른 길 위에 서 있기만 한다면 방황하더라도 자신만의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지키면서 세상에 유연하게 적용하는 법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세상과 잘 지낼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몸을 만들겠다고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듯 생각도 마찬가지로 꾸준히 성찰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시간을 쓰느냐 보다는 얼마나 끈기 있게 반복적으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매일 10분이라도 가만히 앉아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게
하루 내리 10시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사람들 사이엔 우열이 없고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약점과 성격적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세요. 우리는 모두 자신의 선택으로만 이루어진 존재도 아니며 누구도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할 권리가 없다고 수시로 상기하세요. 다른 사람에게서 자기 자신의 모습도 찾으시고요. 우피니샤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의 적이여, 그대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구나. 그러니 끊임없이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에게는 저런 모습이 없는가? 나에게는 저 사람이 가진 것과 같은 결함이나 약점이 없는가? 나는 얼마나 올바르게 행동하며 나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적이 없는가? 설령 그 사람의 그릇된 점이 나에게 없다고 해도 분명 어딘가 다른 면으로는 내가 잘못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 질문을 계속 반복해서 내면화한다면 다른 사람에 대한 당신의 생각도 조금씩 바뀔 겁니다. 더 부드러워지고 이해심이 넓어지고 선입견에서도 벗어나게 되겠죠. 이런 태도를 취하면 다른 사람을 실제로 이해하고 그들과 친밀하게 됩니다. 세상에 용서를 비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이 먼저 그렇게 행동하면 상대방도 역시 긍정적으로 나올 테고 결국 당신에게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에 화가 난다면 즉시 자신을 돌아보고 비슷한 실수가 없는지 생각해보라. 그의 충동적인 행동에서 내 모습을 발견한다면 금세 화가 가라앉을 것이다. 이 말을 가슴에 새기고 충분히 연습하고 나니 실제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제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왈가왈부하기를 그만두었죠. 사람들이 가진 모든 약점이나 실수 같은 것도 내면에서부터 진심으로 용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누군가 자네의 말이나 행동이 틀렸다고 지적하고 자네를 부당하게 비판하고 공격하여 그 사람에게 화가 나더라도 일단은 바로 반응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나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엇비슷한 말이라도 했는지 지금 그가 하는 실수나 과오를 스스로 범한 적이 없는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게나.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걸 깨우칠 수 있다네. 자네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분노의 불길에 기름을 붓지 말게나. 내버려 두면 그 불은 금세 꺼질 테니 말일세. 하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과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에 계속 집착한다면 내 안의 부정적인 감정은 점점 더 커지고 불필요하게 에너지만 빼앗기게 된다네. 자신을 돌아보면 나 역시 그런 약점에서 자유롭지 않으며 이미 비슷한 행동이나 말을 한 적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네. 비슷한 사건을 기억해낼 테고 당시에 왜 그렇게 행동하거나 말했는지 그 이유도 떠오를 것이네. 아마도 괴로웠거나 과로를 했거나 잠을 푹 자지 못했거나 연인과 다퉜거나 그것도 아니라면 단순히 생각이 짧고 부주의했기 때문일 테지. 거기까지 생각했다면 이제 그런 자신의 경험을 현재 상황에 비추어 보게. 다른 사람이 그때 나와 비슷하게 행동했을 뿐이고 그게 바람직하지 못한 방식으로 표출됐다고 생각한다면 된다네. 그러면 그들의 말이나 행동에 좀 더 관대해지고 마구 끓어오르던 분노도 가라앉을 것이라네. 누군가에게 화가 나기 시작하고 내 안에서 짜증이 부글부글 끓는 걸 느낄 때 그 감정에 바로 반응하지 않고 첫 감정의 소용돌이가 가라앉을 때까지 잠시 기다리는 겁니다. 가능한 한 흥분한 상태에서는 반응하거나 행동하지 말고
밖으로 그 감정을 표출하지 마세요. 그런 감정들은 이성을 멈추게 해서 갈등을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요. 흥분한 채로 반응하면 오히려 모든 게 더 악화되기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악순환이 시작되지 않도록 내 선에서 끊는 겁니다. 상대방의 공격, 적개심, 불친절함을 나라는 개인과 연결짓지 마세요. 위대한 사람은 상대가 모욕한다고 모욕당하지 않으며 무시한다고 무시당하지도 않습니다. 자존감을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지 말고 전적으로 내 손에 쥐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을 기억하세요. 땅에서 개가 짖는다고 하늘 위에 뜬 달이 괴로워하겠는가? 다른 사람이 표출하는 문제를 내 것으로 만들지 마세요. 그런 문제들은 대체로 당신과 상관이 없고 그저 본인의 불만과 우울함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세요. 저 사람의 문제가 나에게 없으니 참 다행이구나. 그런 사람들을 그냥 바라보세요.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 때문에 내면의 평온을 망치지 마세요. 자존감을 지키고 마음의 중심을 지키세요. 그 중심에 강인한 내면의 성을 쌓아서 그 안으로 타인의 어떠한 공격과 비난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세요. 아침마다 집을 나서면서 잠시라도 시간을 내서 오늘도 역시 기분 나쁘고 자기 안의 부정적인 감정을 나에게 전가하려는 사람을 만나게 될 거라고 각오하세요. 그런 만남은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비는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공격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도록 준비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평온함을 지키고 내 안의 부정적 감정이 나 자신을 망치지 않도록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인생은 짧고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낼 시간 따위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분노라는 건 기대가 꺾였을 때, 희망이 부서졌을 때, 기회를 놓쳤을 때 생겨납니다. 그럴 때 화가 난다고 말하게 되죠. 하지만 그것은 내가 내 무덤을 파는 꼴입니다. 애초에 높은 기대, 과장된 희망, 끈질긴 노력, 목표에 대한 완고한 집착이 있었으니 상황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면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목표보다는 목표를 향하는 과정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현재의 내 마음과 지금 여기에서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으면 긴장을 풀고 평온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목표와 소망에 눈이 멀어서 미래에서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현재를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재에 살고 있습니다. 과거는 흘러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죠. 지금을 놓친다는 건 곧 인생을 놓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현재를 산다는 건 나와 내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이나 기분이 나를 이끌고 있는지 민감하게 깨어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다음은 딸을 잃어버린 사람과 상담한 내용입니다. 그동안 딸과 보낸 행복하고 좋았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 시간을 슬픔이 아닌 기쁨으로 다시 바라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빛나는 내 딸과 24년 동안 함께 지낼 수 있어서 행운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순간과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언젠간 끝이 납니다. 친구나 지인에게 누군가와의 이별이 없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다들 있을 것입니다. 그건 역시 삶의 일부가 아닐까요? 슬픔은 어떻게 보면 행복을 느끼기 위한 전제 조건이기도 한 동면의 양면과 같은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신이 인간을
부러워한다고도 하잖아요. 슬픔 없이는 행복도 느낄 수 없고 모든 일이 단조롭기만 할 테니까요. 사람이든 일이든 언젠가 왔다가 떠나가는데 우리에겐 이걸 통제할 힘이 없죠. 무작위로 흘러가고 그것이 주는 유일무이함과 연약함이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행복을 느끼게 합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힘을 내보세요. 떠나간 자리에 새로운 것이 오고 잃는 것이 있으면 얻는 것도 있습니다. 떠난 사람과 이 세상에서 함께했던 선물 같은 시간에 대한 감사를 느끼지 못한 채 영원히 슬퍼하고 애도하기만 하는 건 잃는 건 없이 얻기만 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큰 슬픔을 딛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게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 힘든 일이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잃은 상실감을 극복하는 데는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삶이 모두 다르고 우리는 저마다 자기 삶 안에서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인생을 대할 때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딸 아이에게는 그 시간이 단 24년간 주어진 것입니다. 시간이란 게 과연 그렇게 중요할까요? 밥을 먹을 때도 얼마나 맛있게 잘 먹느냐가 중요하지 얼마나 많이 먹느냐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는 어떻게 잘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한 그 사람은 죽은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당신 아이는 당신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영혼 속에, 추억 속에 살아있는 겁니다. 그것에 기뻐하고 그때의 순간을 기억하세요. 언젠가 당신도 딸아이 곁으로 정말 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이성과 지식을 뛰어넘는 저 너머의 차원에서 아이는 이미 자신의 삶을 이어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곳은 여기보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도 제가 발췌 요약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한번 책을 꼭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